서울 최대 재벌그룹 본사 로비.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2살 소녀가 회장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옆에 배신자가 있어요.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죠. 회장의 차갑고 냉정한 선언이 떨어집니다. 맞으면 10억, 틀리면 내 아버지는 감옥이다. 판자촌에 사는 가난한 경비원의 딸. 과연 이 소녀는 어떻게 회장 옆 배신자를 알아봤을까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미리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사람들이 달마루라고 부르는 판자촌 골목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빼곡히 들어선 낡은 집들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죠. 그 골목 끝자락 유난히 낮고 작은 집안에서 12살 소녀 강서윤이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은 빨랐어요. 밥을 담고 반찬을 정성스럽게 넣고 뚜껑을 덮는 동작이 마치 몇 년간 해온 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죠. 엄마가 떠난 뒤로 3년째 서윤은 매일 새벽 이 시간이면 아버지 강태성의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12살 여자아이가 해야 할 일은 아니었지만 이 집에서는 서윤이 가장이었습니다. 아빠, 일어나셨어요?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 낡은 이불 속에서 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강태성은 40대 중반이었지만 훨씬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깊게 팬 눈가주름, 손등의 상처들. 대기업 본사 시설경비 계약직으로 일하며 딸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그의 얼굴에 다 쓰여 있었죠. 응, 아빠 일어났어. 서윤아, 오늘 도시락 안 싸도 되는데. 안 돼요. 아빠 점심 안 드시면 힘 없잖아요. 서윤은 단호하게 말하며 도시락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해진 운동화를 신고 낡은 패딩을 여미는 아버지를 보며 서윤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버지는 오늘따라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전화를 받고 나서 계속 한숨만 쉬었거든요.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오늘 본사 로비 쪽 근무래. 결근자가 생겨서 대타로 가는 거야. 본사 로비. 서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근무하는 곳은 본사 뒤편 주차장이었어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래서 조용히 일할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본사 로비는 달랐습니다. 임원들, 비서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 아버지 같은 계약직 경비원에겐 신경 쓸 일이 많은 자리였어요. 아빠,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도시락 전달해드리고 올게요. 서윤아, 거긴 내가 올 때가 아니야. 아빠 혼자 가시면 제가 걱정돼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12살 아이답지 않은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또래 아이들처럼 웃고 떠들어야 할 나이인데 서윤의 눈빛은 늘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강태성에게는 가장 마음 아픈 일이었죠. 그래, 같이 가자. 대신 로비에서 얌전히 있어야 한다? 네. 서윤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무거운 도시락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아버지 뒤를 따라 좁은 골목을 걸어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윤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하지만 서윤은 추위보다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시 걸어서 도착한 곳. 서윤의 눈앞에 거대한 유리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민도그룹 본사. 50층이 넘는 건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윤은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판자촌 집 수백 채를 합쳐도 이 건물 한 층만 못할 것 같았죠. 서윤아, 여기선 조용히 해야 해. 알았지? 네, 아빠. 회전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서윤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천장은 끝없이 높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반들반들 빛났어요.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려 퍼지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모두 바쁘고 모두 중요해 보였죠. 서유는 아버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경비 데스크로 가서 근무를 시작했어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버지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저 투명 인간처럼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버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사람들은 아버지를 함부로 대할까? 서유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전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사람들의 움직임이 멈췄고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정문 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죠. 맨 앞에 선 남자는 6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회색 정장을 입었고 표정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 출근하십니다. 누군가 외쳤고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민도그룹 회장 민도준. 이 거대한 회사를 30년간 이끌어온 사람이었죠. 서윤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숨을 죽이며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주변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 옆으로 여러 명의 임원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보고를 하고 비위를 맞추는 모습들. 그 중에서도 한 남자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회장 바로 옆에 붙어서 걸었어요.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자세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 웃고 있었는데 눈은 웃지 않았어요. 회장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차가운 무언가가 깔려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걸 느꼈죠. 12살 여자아이가 뭘 알겠냐고 할 수도 있지만 서유는 알았어요. 사람을 볼 줄 알았습니다. 판자촌에서 살면서 서유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진짜 웃는 사람, 거짓으로 웃는 사람, 겉으로만 친절한 사람, 속으로 무언가를 꾸미는 사람. 가난한 집 아이는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남자는 위험했어요. 서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서윤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서윤을 돌아봤어요. 회장도 멈춰섰습니다. 경비 데스크에 있던 아버지 강태성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서윤아. 아버지가 다급하게 달려왔지만 서윤은 이미 회장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 해진 운동화, 낡은 옷. 하지만 서윤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장이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누구냐? 저기요.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장 옆에 서 있는 그 남자를 가리켰어요. 회장님 옆에 배신자가 있어요.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비서들이 킥킥거리고 임원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누군가는 저게 뭐야? 라고 속삭였고 또 누군가는 경비딸이래 판자촌 사는이라고 수군댔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자애가 뭘 안다고 배신자래. 회장님 시간 낭비시키네. 조롱의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강태성은 딸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회장님 죄송합니다. 애가 철이 없어서. 아빠 나 거짓말 아니에요.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회장 민도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너무 차가워서
서윤의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였습니다. 이름이 뭐냐? 강서윤이요. 나이는 12살이요. 회장은 서윤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입꼬리를 올렸어요. 웃음이라기보다는 비웃음에 가까웠죠. 12살짜리가 배신자를 안다고? 네. 누군데? 서윤은 다시 그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회장 바로 옆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는 50대 남자. 명찰에는 전략기획본부 장현수 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 아저씨요. 장현수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웃었어요. 회장님, 이건 너무 황당한 모욕입니다. 제가 회장님을 15년간 보좌해 왔는데. 닥쳐. 회장의 한마디에 장현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서윤을 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은 마치 서윤의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근거는 저 아저씨가 회장님을 볼 때요. 눈이 안 웃어요. 눈이 안 웃는다고? 네. 입으로는 웃는데 눈은 차가워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큰 소리였어요. 한 여자 임원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어린애 직감 같은 걸로. 재미있군.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서윤에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서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서윤, 내가 맞는지 확인해 보자. 예, 내기를 하지. 내 말이 맞으면 내가 10억을 준다.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10억? 서윤은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으로 봐서는 엄청난 금액인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틀리면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아버지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 그리고 즉시 해고시키지. 회장님, 아버지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려는 아버지를 서윤이 붙잡았어요. 아빠, 괜찮아요. 서윤아, 안 돼. 이건 아빠 문제야. 아빠 때문에. 거짓말은 못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나 거짓말 안 했어요. 진짜예요. 강태성은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12살 여자아이의 눈빛 속에 담긴 확신. 그 눈을 보니 아버지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어요. 서윤은 한 번도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좋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일주일을 준다. 일주일 안에 장현수 실장이 배신자라는 증거를 가져와라. 그럼 10억을 주지. 그리고 못 가져오면 내 아버지는 오늘 당장 해고다. 그리고 고소장이 접수된다.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장현수 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회장을 따라갔고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흩어졌어요. 로비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서윤과 아버지 주변만큼은 냉랭한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서윤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미안해요. 그런데 나 진짜 봤어요. 뭘 봤는데? 저 아저씨 눈에 뭔가 있었어요. 나쁜 게.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을 꼭 안았어요. 좁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50층 회장실. 민도준 회장은 넓은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방금 그 일은 재밌지 않나? 예. 12살짜리 여자애가 내 15년 신복을 배신자라고 했어. 근거는 눈빛이 차갑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회장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도 느꼈거든. 장현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모르지. 하지만 확인해 볼 가치는 있어. 12살짜리 여자애가 뭘 아나 싶지만.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먼 옛날 자신도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조짐은 있었습니다. 미묘하게 변한 눈빛, 어색한 미소. 하지만 회장은 그걸 무시했고 결국 큰 대가를 치렀죠. 비서실장. 예, 회장님. 장현수 실장 주변을 조사해. 조용히. 그리고 회장은 아래를 향해 걸어가는 작은 소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저 아이와 아버지를 감시하되 보호해. 누가 해코지하면 즉시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그날 밤 달마루 판자촌. 서유는 좁은 방 안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옆방에서 한숨소리만 내고 있었어요. 서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느낌은 확실했어요. 장현수 실장의 눈빛, 그 속에 숨겨진 차가움. 서유는 그걸 분명히 봤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지? 12살 여자아이가 대기업 임원의 비리를 밝혀낸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서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서윤은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저 멀리 민도그룹 본사 건물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꼭 증명해낼 거야. 서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는 싸움이었습니다. 12살 소녀와 거대한 권력의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윤과 아버지는 장현수 실장에 대해 알아보려 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판자촌에 사는 계약직 경비원과 12살 딸이 대기업 임원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도 눈치를 받았고 동료들은 수군거리며 거리를 뒀어요. 저 경비딸이 회장님한테 말대꾸했대. 미친 거 아냐? 애 때문에 아빠까지 날아가겠네. 서유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며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와 마주 앉아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달마루 골목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민도준 회장이었어요. 수행원도 비서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죠. 저 사람,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민도그룹 회장 아냐? 회장은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좁고 울퉁불퉁한 길, 낡은 집들 사이를 지나 서윤의 집 앞에 섰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서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들어가도 되겠나? 서윤은 황급히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강태성이 놀라 뛰어나왔고 회장을 보자 얼어붙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초대받고 싶은데. 회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성은 당황한 얼굴로 서윤을 봤고 서윤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좁은 방 안으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방은 좁았어요. 이불 두 채가 방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구석에 작은 식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회장은 그 공간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앉으시겠어요? 서윤이 방석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회장은 그 방석에 앉았어요. 정장 입은 60대 남자가 판자촌 좁은 방 바닥에 앉은 모습은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지만 회장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차라도 드릴까요? 아니, 됐다. 회장은 서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틀 남았다. 증거 찾았나?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도 입술을 깨물었어요. 회장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너희가 뭘 할 수 있겠나?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가 딸을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하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강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장은 서윤을 다시 봤습니다.
강서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아나? 모르겠어요. 너 때문이야. 회장의 말에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나도 내 나이대가 있었어.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우리 집도 이렇게 좁았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서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그 안에 뭔가 무거운 게 깔려 있었어요. 16살 때 아버지 공장 사장이 부도를 냈어. 사장은 돈을 빼돌리고 도망갔지. 노동자들은 월급도 못 받았고 우리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다. 그때 나도 알았어. 사장 옆에 있던 회계 담당자가 수상하다는 걸. 그 사람이 웃을 때 눈빛이 달랐거든. 하지만 난 어렸고 증거도 없었어.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었지. 회장은 서윤을 봤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알았어. 그 회계 담당자가 사장이랑 짜고 돈을 빼돌렸다는 걸. 증거도 나왔어. 하지만 그땐 이미 늦었지. 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쳤어. 서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회장이 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나는 그때 배웠어. 사람을 보는 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숫자나 서류보다 더.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어요. 회장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25살 때야. 동업자랑 같이 작은 회사를 시작했지. 그 동업자는 내 절친이었어. 10년을 같이 일했고 나는 그 친구를 완전히 믿었어. 그런데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배신당했지. 회사가 커지자 그 친구는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어. 경쟁사의 기술을 팔고 거래처를 가로챘지. 나는 10년 동안 눈치채지 못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발각됐을 때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나? 미안해, 도준아. 근데 이게 비즈니스야. 그렇게 말하더군. 그때 그 친구 얼굴을 봤어.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눈은 전혀 미안하지 않았어. 오히려 비웃는 것 같았지. 그 순간 깨달았어. 이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날 이용할 생각이었구나. 회장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친구한테도 있었어. 특정 표식이. 목 뒤에 작은 흉터가 있었거든. 난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배신당하고 나서야 떠올랐지. 그 친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숨기는 게 있었다는 걸. 서윤은 회장을 빤히 봤습니다. 회장도 서윤을 똑바로 봤어요. 장현수 실장. 그 사람도 목 뒤에 작은 점이 있어. 넥타이 위로 삐져나오는. 정말요? 응. 내가 말하고 나서 다시 봤어. 그리고 생각했지. 내가 또 당하는 건 아닐까? 15년 동안 믿었던 사람한테.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5일 전 내가 장현수를 지목하고 나서 나는 조사를 시작했어.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전문가들을 동원했지. 그래서요? 이상한 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장현수 실장 개인 계좌에 출처 불명의 돈이 들어왔고 경쟁사 임원이랑 자주 만났다는 기록도 있었어.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회장은 서윤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넌 맞았어, 강서윤. 장현수는 배신자가 맞을 가능성이 크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10억은요? 아직이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래서 제안이 있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증거를 찾자. 너와 내 아버지, 그리고 나. 셋이서. 예. 장현수는 머리가 좋아. 내 조사망을 피해 다니고 있어. 하지만 방심하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때 잡아야 해. 회장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모레 저녁 청담동에 있는 고급 룸식당. 장현수가 누군가를 만난대. 정확한 상대는 모르겠지만 수상해. 거기서 증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쉽지 않아.
경호가 삼엄하고 출입도 통제돼. 그래서 회장은 강태성을 받습니다. 내 아버지가 청소부로 위장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너는 회장이 서윤을 받습니다. 청소 카트 안에 숨어서 같이 들어가는 거지. 서윤과 아버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은 진지했어요. 위험해. 들키면 너희 둘 다 끝이야.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내가 직접 들어가면 장현수가 눈치챌 거고 다른 사람을 보내면 신뢰할 수 없어. 왜? 우리를 믿으세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너를 봤을 때 떠올랐거든. 16살 때 내 모습이. 아무도 안 믿어줬지만 확신했던 그때. 회장은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모레까지 생각해봐. 하겠다면 준비물을 보내줄게. 안 하겠다면 그냥 일주일 후에 10억 포기하면 돼. 회장이 나가고 방 안에는 서윤과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너무 위험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지만 아빠,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해? 너까지 다치면 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나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근데 서윤은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아빠가 억울하게 감옥 가는 거예요. 아빠가 나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거요. 서윤아, 나 해볼래요. 아빠랑 같이.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2살 여자아이의 눈빛 속에 담긴 용기와 두려움. 그걸 보니 아버지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같이 하자.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자신은 청소 카트 안에 숨어 고급 룸식당에 잠입하게 됩니다. 12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서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아빠를 지킬 거야.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위험한 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장. 이틀 뒤 청담동 고급 룸식당 라메종 뒷문 앞. 저녁 7시 해가 막 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성은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어요. 회장이 준비해준 가짜 신분증과 출입증을 목에 걸고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 카트 안 더러운 걸레와 세제통 사이 좁은 공간에 서윤이 웅크리고 숨어 있었어요. 서윤아, 괜찮아? 아버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카트 안에서 서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좁은 공간 안은 답답했고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웠어요. 들키면 어떡하지? 아빠가 잡히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간다. 절대 소리 내지 마. 아버지가 카트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덜컹거리며 움직였어요. 서윤은 숨을 최대한 죽이고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뒷문 경비원이 출입증을 확인했죠. 청소 담당이시죠? 네, 오늘 저녁 예약 있는 룸들 청소하러 왔습니다. 신분증 좀 볼게요. 경비원이 신분증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윤은 카트 안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휴. 첫 관문 통과였습니다. 아버지는 카트를 밀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며 아버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라메종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고급 룸식당이었습니다. 정치인, 재벌, 유명인들이 은밀한 거래를 하는 곳이었죠. 룸마다 방음이 철저했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됐습니다. 그래서 장현수 실장도 이곳을 선택한 거였어요. 아버지는 복도 끝 청소용품 보관실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을 확인하고 카트 뚜껑을 열었어요. 서윤이 떨리는 몸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괜찮아? 네. 근데 아빠 어떻게 해요?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장현수 실장이 사용하는 룸은 3층 VIP룸 7호실이래. 우리가 청소하는 척하면서 안을 봐야 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우면 여기 있어도 돼. 아빠 혼자 갈게. 아니요. 나도 갈래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청소 카트 뒤에 붙어서 따라와. 절대 떨어지지 마. 둘은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랐어요. 계단 참마다 CCTV가 있었지만 회장이 미리 조치를 해뒀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화면이 정지될 거라고요. 3층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복도가 쭉 뻗어 있었어요. 양옆으로 VIP룸 문들이 보였습니다. 5호실, 6호실, 그리고 7호실. 7호실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경호원이었어요. 아버지와 서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서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도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계획에 없던 변수였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웨이터 한 명이 걸어왔습니다. 손에 와인병을 들고 있었죠. 웨이터가 7호실 문을 두드렸어요. 룸서비스입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안쪽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장 실장님, 이번 거는 정말 큰 건데요. 확실합니까? 걱정 마십시오. 민도그룹 내부 정보는 제가 다 빼낼 수 있으니까요. 서윤은 그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실장이었어요. 아버지도 긴장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계약서는? 문이 닫히며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장현수 실장이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서윤아, 들었지? 네. 근데 아빠, 증거가 필요해요. 저것만으론 부족해요. 서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대화 내용만으로는 약했어요.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고민하는 순간 7호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장현수 실장이 나왔어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장현수가 경호원에게 말하고 복도 끝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경호원들은 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이때였습니다. 아빠, 기회예요. 서윤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했어요. 뭘 어떻게? 저 가방이요. 저 안에 증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경호원들이. 서윤은 잠깐 생각하더니 청소 카트에서 걸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복도 바닥에 물을 일부러 흘렸어요. 서윤아, 뭐 하는 거야? 아빠, 제가 청소하는 척하면서 저쪽으로 갈게요. 아빠는 화장실 쪽으로 가서 장 실장 가방을 확인해요. 그건 너무 위험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서윤은 이미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말릴 수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심해.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걸레를 들고 7호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몸, 청소부 조끼를 입은 모습. 경호원들이 서윤을 힐끗 봤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저 어린 청소 도우미로 봤을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경호원들 바로 앞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은 태연한 척했어요. 나 무서운데. 눈은 못 돌리겠어. 서윤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이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 틈을 타서 룸 안을 힐끗 봤어요. 문틈으로 안쪽이 살짝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경쟁사 임원으로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화장실 앞. 아버지 강태성은 복도 구석에 숨어서 장현수 실장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게 들키면 끝입니다. 딸도 자신도 모든 게 끝나는 거였죠.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현수 실장이 나왔어요. 손을 씻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그 사이 서류 가방은 세면대 옆에 놓여 있었어요. 지금이다. 아버지는 청소 카트를 밀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카트를 세면대 쪽으로 밀면서 장현수 옆을 지나쳤어요. 죄송합니다. 청소 중이라서요. 비켜요. 장현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청소하는 척하며 가방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장현수는 거울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가방에 닿았습니다. 지퍼를 살짝 열었어요. 안에 USB 하나와 현금 봉투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화장실에서는 들릴만 했어요. 장현수가 돌아봤습니다. 뭐 하는 거요? 청소하다가. 가방 만졌어? 장현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뒤로 숨겼어요. 하지만 장현수는 이미 눈치챘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내 가방을? 장현수가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당신, 본사 로비 경비, 그의 아버지?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새끼가 감히. 장현수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당신들 다 끝났어. 민도그룹 회장한테 고자질했다고. 뭐가 달라져? 난 이미 수백억을 빼돌렸고 증거는 다 없앴어. 장현수가 소리쳤습니다. 흥분한 나머지 자백하고 있었어요. 당신 같은 하류 인생이 뭘 어떻게 하겠어? 어디 함부로 건드려봐. 내가 당신과 딸년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는지 똑똑히 봐. 바로 그때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호원 둘이 들어왔어요. 복도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온 거였습니다. 실장님, 무슨 일입니까? 이 새끼 잡아. 도청하고 있었어. 경호원들이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 내놔. 경호원이 아버지 손을 비틀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안 돼. 이건 빨리 안 내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복도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화장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경호원들이 놀라 서윤을 봤습니다. 여자애가 왜?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도망치면 내가 한 말이 거짓말 돼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봤어요. 12살 여자아이가 떨면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장현수가 비웃었습니다. 감동적이네. 부녀가 같이 망하겠다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밖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민도준 회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경찰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장현수.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게임 끝이야. 회장의 등장으로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장현수 실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고 경호원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회장 뒤로 따라온 경찰들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서며 공간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회장은 장현수를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15년간 믿었던 신복, 회사의 핵심 정보를 모두 맡겼던 사람이 배신자였다는 사실이 이제 명확해진 순간이었죠. 장현수는 입술을 깨물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경찰 한 명이 태블릿을 건넸죠. 화면에는 방금 전 화장실에서 녹음된 장현수의 자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을 때 이미 회장 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장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도망칠 궁리를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들이 양쪽을 막아서고 있었고
경호원들마저 한 걸음 물러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편들어줄 사람은 없었죠.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배신에 대한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크게 묻어났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함께 회사를 키워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는 장현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듯 물었어요. 정말 이랬어야 했느냐고, 왜 배신했느냐고. 하지만 장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고 있을 뿐이었어요. 변명의 여지도 후회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경찰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장현수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소리가 화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현수는 끌려가면서도 서윤을 한번 쳐다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원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12살 여자아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장현수가 완전히 끌려가고 나자 화장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아버지와 그 옆에서 떨고 있는 서윤을 내려다봤어요. 아버지는 딸을 꼭 안고 있었고 서윤은 아버지 품에서 작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용감한 척했지만 결국 12살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회장은 무릎을 꿇고 서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곤 조용히 말했어요. 잘했다고, 내가 아니었으면 못 잡았을 거라고.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회장이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이제 끝난 게 아니라고, 진짜 끝은 본사에서 이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셋은 식당을 빠져나와 회장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 세단은 조용히 청담동 거리를 빠져나가 본사를 향해 달렸어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고 서윤은 아버지 옆에 꼭 붙어 앉아 손을 놓지 않았어요. 본사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회장이 긴급 소집을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원들, 부장들, 그리고 경비 동료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죠. 회장이 로비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장현수 실장이 어떻게 배신했는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빼돌렸는지, 그리고 그 모든 걸 12살 소녀가 밝혀냈다는 사실을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비웃었던 그 여자아이가 회사를 구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회장이 대형 스크린에 장현수의 자백 녹음을 틀었고 거래 내역과 빼돌린 자금 규모까지 모두 공개됐어요. 로비는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서윤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 뒤에 숨으려 했지만 회장이 서윤의 손을 잡고 앞으로 이끌었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10억을 주겠다고. 그리고 아버지는 복직시키고 보안 책임자로 승진시키겠다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엔 작고 어색하던 박수가 점점 커지며 로비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도 울었어요. 너무 무섭고 힘들었던 일주일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마루 판자촌으로 돌아온 서윤과 아버지는 작은 방 안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회장이 준 통장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10억이라는 숫자가 적힌 통장. 하지만 두 사람의 일주일 뒤 민도그룹 본사 로비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가고 구두 소리는 대리석 바닥을 울렸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현수 실장 체포 소식은 회사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보안 책임자로 승진한 강태성을 지나칠 때마다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죠. 아버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새 유니폼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서윤은 가끔 아버지 일터를 찾아왔는데 올 때마다 뿌듯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도 딸 앞에서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서윤의 삶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10억이라는 큰 돈을 받았지만 아버지는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작은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고 나머지는 서윤의 교육비와 미래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달마루 판자촌을 떠나는 날 서윤은 좁았던 방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곳에서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 아파트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자기만의 방을 갖게 됐고 아버지는 밤마다 편히 잘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겨울에 춥지 않았고 여름에 덥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새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다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서윤의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겪으며 서윤은 깨달았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 진실이 때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회장은 이따금 서윤과 아버지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공식적인 업무는 아니었어요. 그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죠. 회장은 서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업을 하며 겪었던 일들, 사람을 판단하는 법, 때로는 실패했던 경험들까지. 서윤은 그 이야기들을 조용히 듣고 기억했어요. 어느 날 회장이 물었습니다.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고.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빠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회장은 서윤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언젠가 내가 이 회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그날 이후로도 서윤의 일상은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집에 돌아와 숙제를 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 사람을 보는 눈, 진실을 구분하는 직감. 그건 타고난 재능이기도 했지만 가난 속에서 먼저 어른이 되어야 했던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서윤은 한 살 더 먹었어요. 아버지는 회사에서 점점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갔고 서윤은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누구도 서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대신 존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이 서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 장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냐고. 대학까지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방학 때마다 회사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민도그룹에 입사해야 한다는 것. 서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수락했어요. 이미 서윤의 마음속에는 목표가 생겨 있었으니까요. 이 회사로 돌아와서 아버지처럼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는 목표가. 그날 밤 서윤은 새 아파트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 판자촌에서 봤던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지만 서윤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있었어요. 서윤에게 건네며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느냐고.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래를 보고 있다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하고 있다고. 아버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넌 이미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빠가 제일 자랑스러워한다고. 그 말을 들으며 서윤은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 순간을 잊지 않겠다고.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날들, 무서웠지만 용기 냈던 순간들, 그리고 진실을 말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변화들을요.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12살 소녀였던 서윤은 어느덧 22살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서윤은 약속대로 민도그룹에 입사했습니다. 신입사원 공채가 아닌
회장 특별 추천으로 전략기획팀에 바로 배치됐죠. 회사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낙하산 아니냐고, 회장님 인맥으로 들어온 거 아니냐고. 서윤은 그런 소리들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했어요. 누구보다 많은 보고서를 작성했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진가가 드러난 건 입사 6개월 뒤였습니다. 회사는 신규 사업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었어요. 한 중견기업가의 대형 투자건이었죠. 투자 규모만 수천억 원. 모든 임원들이 찬성했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통과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윤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 앞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투자는 위험하다고, 진행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봤습니다. 22살 신입사원이 감히 이사회 결정에 반기를 드는 거냐고 했죠. 한 임원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근거가 뭐냐고, 숫자는 다 맞지 않냐고. 서윤은 서류를 내려놓고 대답했어요. 숫자는 맞다고, 하지만 사람이 틀렸다고. 상대 기업 대표를 직접 만났을 때 느낌이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느낌? 직감? 그런 걸로 수천억 투자를 막겠다고? 한 부장이 소리쳤어요.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 회사 일을 감정으로 하는 거냐고.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관찰이라고, 자신은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고. 그 말을 듣고 있던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했냐고. 서윤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상대 대표가 계약서를 볼 때 눈빛이 달랐다고, 웃으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고. 말은 유창했지만 시선은 자꾸 다른 곳을 향했다고. 마치 뭔가를 숨기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임원들은 황당해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어요. 10년 전 로비에서 장현수를 지목했던 그 소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회장은 결정을 내렸어요. 일주일만 기다려보자고, 상대 기업을 다시 조사해보자고. 임원들은 불만스러워했지만 회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흘 뒤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서윤이 지목했던 그 기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였죠. 회사 장부는 조작됐고 실제 자산은 서류상 절반도 안 됐습니다. 만약 투자를 진행했다면 민도그룹은 수천억 원을 날릴 뻔했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며칠 전 서윤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이 회의를 끝내고 서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회장실로 올라간 서윤에게 회장은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서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다고, 다만 느낌이 왔다고. 10년 전 장현수 실장을 봤을 때처럼 그 대표에게서도 같은 걸 느꼈다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자신도 평생 사업을 하며 배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숫자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 없다고. 서윤은 그걸 타고난 거라고, 정말 귀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낙하산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신입사원이 회사를 구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서윤의 이름은 회사 전체에 알려졌죠. 그로부터 몇 달 뒤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장이 서윤을 최연소 전략기획이사로 승진시키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22살의 이사. 회사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이사회는 술렁였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서윤의 능력을 모두가 인정했으니까요. 서윤은 새 직함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판자촌에서 도시락을 싸던 12살 소녀가 이제 수천억 원짜리 결정을 내리는 이사가 됐다고. 믿기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어요. 그날 밤 서윤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여전히 보안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아버지는 딸의 승진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서윤도 울었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두 사람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회장 민도주는 70을 넘겼습니다. 한때 카리스마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죠. 어느 봄날 오후 회장은 서윤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넓은 창가에 2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고 회장은 서윤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어요. 서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순간들이 많다고 했어요. 특히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실수가 많았다고, 숫자와 실적만 보다가 정작 중요한 사람들을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부하에게 등을 돌림당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서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러다 10년 전 로비에서 12살 소녀를 만났다고, 그 소녀가 자신에게 가장 큰 교훈을 줬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실된 용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다고.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자신은 그저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회장에게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 회장은 서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살았지만 서윤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산다고. 그게 진짜 리더의 자질이라고 했어요. 회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윤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자신의 유언장이라고. 회사 지분 상당 부분과 경영권을 서윤에게 넘기겠다고. 서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자신은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나이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사람을 볼 줄 아는 눈과 정직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서윤이야말로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다고, 직원들을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재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이 보였어요. 예전 달마루 판자촌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때 그 판자촌 집은 어떻게 됐냐고. 서윤은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헐리기 전에 명찰 하나를 가져왔다고, 처음 본사 로비에서 달았던 그 명찰을 지금도 액자에 넣어 집에 걸어뒀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명찰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고, 한 사람의 존엄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준 순간이었다고. 서윤이 아버지를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이 결국 회사 전체를 구했다고 했어요. 서윤은 회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줘서,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회장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감사할 건 자신이라고. 서윤 덕분에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나이든 회장의 손과 젊은 이사의 손이 맞잡혔어요. 그 악수 속에는 신뢰와 존경, 그리고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 회사를 잘 이끌겠다고,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존중받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저녁 서윤은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여전히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는 딸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서윤은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때 판자촌에서 도시락 싸주던 작은 딸이 이제 회사를 이끌게 됐다니 꿈만 같다고. 서윤은 아버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모든 게 아버지 덕분이라고,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견뎌줘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어요. 대화를 나누며 웃고
과거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서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모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윤은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액자 속 낡은 명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설 경비 강태성. 부러졌다가 다시 붙인 흔적이 선명했죠. 서윤은 그 명찰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 시작을 잊지 않겠다고. 12살 여자아이의 한마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먼저 어른이 된 아이는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봤고, 그 눈은 수천억짜리 계약서보다 정확했어요. 세상은 여전히 약자에게 가혹하지만 용기 있는 진실 하나가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강서윤은 증명했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었고, 진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아버지를 지키려 했던 한 소녀의 사랑이었어요. 12살 소녀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한 가족의 운명과 거대 기업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어렸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었죠.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